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수를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지. 그 말입니다. 예. 그 해봐야 같은 과목을 또 듣는 거 재미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뭐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텐데 우리가 하는 게 기울어진 교육이기 때문에 왜 기울어졌냐 뭐 이런 얘기도 할 텐데 물론 뭐 요즘 대학 학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 목맬 필요는 없어요. 뭐 학점이 좋다고 해서 뭐 꼭 나중에 뭐 졸업할 때 꼭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을 잘 좀 그 학점 관리를 하시면 되고, 뭐 조금 학점이 낮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예. 그게 뭐, 그 학점으로 뭔가가 좌우가 되고 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나치게 낮은 학점, 예, 지나치게 낮은 학점만 안 받도록 좀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이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을 잘하면 되잖아요. 예,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가 이 과목에 서 이제 뭘 배우냐, 뭐가 중요하냐, 이 과목의 목적이 뭐냐, 수업의 목적. 자, 여러분들 수업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 고등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가 않아요. 수업의 목적은. 왜냐하면은 수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습자가 어느 정도는 중심이 되죠. 물론 뭐 가르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학습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요즘은 대체적으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죠. 수업의 목적은 학습자가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수업의 목적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이 과목을 듣고 났을 때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수업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사회 현상을 철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일단은 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일단 1차적인 목적이에요. 물론 2차적인 목적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예. 원래 목적은 하나만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적은 사회 현상을 철학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해만 하더라도 이 수업의 목적은 달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차적인 목적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러면 사회 현상을 철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회 현상을 철학적으로 고찰해 보는, 쉽게 말하면은 사회 현상을 철학적으로 고찰하는 글을 쓸 수 있는, 예,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혹은 글을 쓰는 것까지가 2차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2차적인 목적까지 달성하면 좋긴 한데, 예, 뭐 모든 게 그렇듯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소논문을 쓰는 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어,
진짜 실제로 해보자는 거죠. 철학적인 고찰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쓴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뭡니까? 사회 현상을 철학적으로 고찰해서 쓴 책이 계몽의 변증법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철학적인 고찰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일단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도 똑같이 한번 써보는 것이죠. 예. 자, 그게 수업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계몽의 변증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즘 소위 말하는 뭐 융합학문, 뭐 융복합, 뭐 무슨 뭐 또 뭡니까? 뭐 과목을 막 이렇게 다 합쳐서 하고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이 이 책이 나온 게 1940년대인데 이미 이런 걸 했단 말이죠. 예. 뭐 여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좀 일반적인 철학책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계몽의 변증법은. 예, 마구잡이로 좀 안 좋게 말하면은 막 마구잡이로 섞여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계몽의 변증법을 왜 썼냐? 이 1940년이면은 여러분들 19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대체적으로 마무리될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썼단 말이죠. 그리고 계몽의 변증법 5장이 뭐냐 하면은 계몽의 한계, 반유대주의의 요소 이렇습니다. 제목이. 자, 그 말은 뭐겠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 두 사람 다 국적이 독일인입니다. 독일인. 예, 국적이 독일이니까. 그 당시에 히틀러가 여기 나오죠.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파시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뭡니까? 몰살시켜야 된다. 웃을 일은 아니죠. 네. 이런 해괴망측한 생각을 했단 말이지. 누군가가 죽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 지금도 있죠. 누군가가 없어져야지 이 세계가 구원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예, 실제로 그래 되느냐? 누군가 없어지면 뭐 세계가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시면 히틀러 정권 장악, 파시즘 등장. 왜 이 모양이 꼴이 됐냐, 독일이. 왜 이 모양이 꼴이 됐냐. 이 물음에 대답을 하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뭐 책 내용은 복잡한데 사실은 의도는 그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의 방법이 굉장히 요즘 흔히 말하는 융복합 학문이라는 거지. 자, 과정과 원인을 막 분석을 해. 그러다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학문적인 해명을 하다가 또 갑자기 막 인류의 문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발달되느냐, 이러면서 이 계몽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회 현상에서부터 위로 상승을 해서 결국은 문명의 전개 과정까지 나아가는 이런 식의 소설 방식을 취하는가 하면 다시 뭡니까? 다시 이 문명의 전개 과정으로부터 학문적인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원인 규명을 하는 방식으로의 서술 방식도 취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 사람들. 이 책을 보면. 그래서 융복합 학문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 여기 사건은 결국 히틀러의 등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유대주의의 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그냥 어떤 이것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의 무슨 사상적 근원이 뭐냐,
그런 식으로만 철학적인 고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자연과 문명의 관계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하고 이거는 너무 관계가 멀어 보이는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뭐 자본주의, 뭐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오고요. 주로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개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기술도 막 나옵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이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냐? 저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왜 저런 식으로 되었냐? 그래서 심리학적인 막 고찰도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로 완전히 그냥 통합되어서 바로 그냥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막 왔다 갔다 해요. 뭐 이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했다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이야기했다가 개인 심리적인 이야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했다가 다시 자연과 문명의 관계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층을 나누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철학적인 고찰 방식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잠깐 멈췄다가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